통문자로 써. 문자도 쓰고 놀이 문자도 쓰고 그 이제 첫 번째는 울산에 살았던 제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고려사에 보면은 한라산을 두무악이라고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라산을 예, 한라산을 머리가 없는 산이다. 두무악. 예, 두무악 또는 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이 두무악이라 하고 원산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에 살았던 사람들은 두무악 또는 두무악이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 제주도 한라산을 이 어떤 출신지처럼 그렇게 불려집니다. 네네. 그리고 이들이 특히 육지로 오게 된 문제가 생긴 연도가 15세기 중엽입니다. 성종 때 되면 이 두무악이 이 제주도를 떠나서 전라도 경상도 해안에 정착하는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15세기 중엽부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1470년대입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기록이 별로 안 남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울산 최초 유지가 학성지고요. 그다음 울산부 호적대장에 이 두무악이 집단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하는 하나의 우리나라 이유가 사학에서 유명한 것이 저 울산부 그 호적대장인데.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 두무악이 나타나요? 두무악이 5연도에 두무악이 이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게 마을을 이루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두무악은 그 제주도 방언을 썼고 또 이 생활 양식이 달랐기 때문에 육지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깊이 예산이 좀 천시를 받아왔습니다. 관청으로부터 통제도 받았고. 연부들 비슷. 근데 이 사람들이 울산에 살게 된 이유는 바로 포작입니다. 포작이 뭡니까? 이 전복을 채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복 채취인을 포작인이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포작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보자기, 보자기. 포작인, 또 뭐 여러 가지 포작 한자도 쓰고요. 진상 해물. 한자부터는 여만 예. 섞고 한자부터는 전화.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주로 이 전복 진상을 담당을 하고 그들만의 부락을 이루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18세기가 되면 이 두무악이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면은 이 17세기 중엽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네네. 이 특산물을 이제 쌀로 바치면서 이 두무악이 갖고 있는 이런 특수 역이, 직역이 이제 필요 없어지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를 이해하고 지역사를 이해하는 아주 흥미로운 주제가 바로 이 두무악과 제주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 지도가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제주 목사를 여기만 그 이형상 목사라고 있습니다. 영천 출신인데요. 이형상 목사가 탐라 순력도를 이게 40석장을 그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한라장촉이라는 한라산 제주도를 그린 그림인데 제주도를 단독으로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오래됐습니다. 1702년 연대도 확실합니다. 1702년. 1702년 연대가 확실한데 요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제주도가 중심이고 사방의 여러 지명들을 소개했습니다. 예를 들면 동쪽으로 일본국 나오고 남쪽으로 이 오키나와 유구가 있고요. 남서쪽으로 안남, 이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이죠. 그 다음에 또 섬나, 태국입니다. 또 점성은 삼파, 그 베트남 남부입니다. 이 중국의 여러 지명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제주도는 변방인데 제주가 중심이 되어서 제주가 사방을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서 야 정말 이게 대단하다. 그래서 이 지도를 첫 번째 유물로 전시를 했습니다. 이게 누가 그린 거라고? 이영상 목사 때 그렸습니다. 그 제주 이태현 목사를 여기만 이형상이라는 분이 그렸고요. 예. 그래 그리면서 당시 관리들의 이름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제주 판관은 나무개고 뭐 공간 호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형상입니다. 저 뒤에 가면 계속 그 이영상 목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가 여인국이 어디라고요? 여인국은 뭐 하나의 그 관념적인 그런 의미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고지도가 재밌는데요.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지도인데 기장과 울산을 같이 그린 고지도로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기장과 울산 바다는 이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울산이 어디입니까? 울산은 요 치소가 여기고 울산 기장은 여기가 요 치소입니다. 예. 요게 태화강이고요. 요 이밤 선바위도 보이고 여기 범서 언양계. 예. 여기는 언양 땅이고요.
당시 언양과 울산은 고을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의장 정족산도 경주계 정족산 문수산. 경계라는 의미로 산이. 또 방어진 목장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태화강이 당시에는 이 정도까지가 이 교수님 말씀하신 내항마을이 바로 여기가 그렇죠. 도모하기 집단적으로 여기가 서우말 바다. 서우말 나오네요. 예, 조선시대에 이 정도가 바다였습니다. 네, 예. 내왕. 예. 조개섭이 요거네. 이 서원이 구강서원입니다. 울산 최초의 사액서원 요 조개섭이고. 네, 네, 네. 우리 동네가 여기니까 네. 바로 왼촌. 전해포 나오네요. 전해포. 저도잖아요. 여기가 저도잖아요. 그래서 기장 울산 바다가 이게 해녀들의 주요한 또 그런 삶의 무대가 됩니다. 동백섬도. 이 지도가- 일대가 이 기장미역도 유명하고 예. 울산미역이 유명하고 예, 예. 이쪽에 아마 청정해역이고 그렇습니다. 정정이에요. 해녀들도 해녀 그 항일가에 보면은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장과 울산은 이 한 덩어리로 네.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에 기장 놈들, 울산 것들, 경주 분들이란 말이 이렇게. 아이 옛말이 있어요. 들었습니다. 기장 것들, 기장 놈들, 울산 것들, 경주 분들. 그리고 그 요 실록 기사는 두모하기 한라산을 뜻한다. 그리고 제주 사람을 두모하기라 한다라는 그 실록의 기사입니다. 아까 제주 보셨던 그 내용. 이 두모악이라는 게 제주가 아니라 제주 사람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두모학은 한라산인데요. 예. 한라산이 뜻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을 두모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들을. 예. 그리고 두독야지라고도 불렀습니다. 야지, 도야지. 이것도 결국 그 머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두독이란 뜻도 두모하고 같은 놈입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는 그 지금 1477년에 이 남해안에 제주도 두독야지 이런 분들이 와서 처음에는 두세 척 정도인데 32척이 와가지고 일본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조정에서 논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네. 1477년이 이 두모학이라는 문제가 이 중앙 그 조정에서 논의될 정도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 때입니다. 저는 아마 울산 정착도 상한선은 여기 정도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기석에 의지하여 집을 지었는데 의복은 외인 것 같으나 예. 언어는 외말도 아니고 예. 한어도 아니고 예. 선체는 외인보다도 외인의 배보다 더 견실하고 빠르기는 이보다 지나치는데 항상 고기를 낳고 미역을 따는 것을 업을 삼았다. 예. 말이 언어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요 경상도 관찰사 그다음에 좌우도 병마절도사 좌도 병마절도사가 병영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병영에서도 이미 이 관할 구역에서 제주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문제의식을 하고 중앙에 보고를 했고요. 이 기사가 바로 그 학성지의 두모학 기사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재미있는 것은 이미 두모학이 사라질 때 단계입니다. 이 읍지가 만들어졌을 때는 두모학이 그 이미 소멸될 당시에 그런데 바로 고적 안에 넣어놨습니다. 이 글자가 작은 것은 이 저용함이라든가 이런 본론이 아니고 이게 각주처럼 이 옛날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이 고적은 옛날 터라는 겁니다. 이 두모학이 살고 있다는 그 내용을 여기 번역을 했는데요. 바로 채복은 바로 전복 그 채취입니다. 전복 진상 때문에 제주 해민이 약간 와서 살았고, 근데 특징적인 것은 이분들이 머리카락이 붉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물에 예, 물에 탈색이 많이 된 것 들어가- 같고요. 물에 많이 들어가 그리고 성품이 아주 강직하고 속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한라산을 두모학이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근본을 잊지 않고 이런 말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그렇게 당시 울산 그 관하에서는 이렇게 인식을 했고요. 또 학성지 다른 그 구절에 보면은 내성황당이라는 동네 이름을 적어 놓고 바로 그 내왕마을입니다만은 여기에 두모학이 살고 있는 곳이라 한다라고 그 쓰고 있습니다. 아, 내성황당 이게 내황이구나. 내왕마을입니다. 내황마을이네. 예, 그래서 내자를 쓰기도 하고 이게
그 시대마다 지명이 약간씩 달라지는데요. 네. 그 다음에 또 풍속 쪽에 보면 또 풍속에 이야기하면서 도모학이 또 등장합니다. 학성지에 제가 찾아보니까 도모학이 3군데 나오는데요. 사는 위치 설명하고 풍속에 여기서는 좀 사치스럽다라고 이렇게 도모학을 풍속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황당의 도모학이라고 해서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좀 사치스럽고, 그리고 본론에서는 여기 고적에서는 성품이 강직하고 잘 안 속인다 이런 특징을. 그래서 도모학이 실체는 사라졌지만 1749년대 이때만 해도 도모학은 마을은 이어져 왔고 그 후손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고적조에 기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시대가 올라가면 그 도모학은 계속 그 마을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래서 이 학성지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울산으로 봐서. 이게 울산 최초의 읍지고요. 네. 영조 때 그 권상일 부사 때 이것을 초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부사를 마치고 돌아가서 거기서 완료를 해가지고 울산 관하로 보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성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은 그 판각되지는 못하고 필사로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후손이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초본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울산부 고적대장에 이 울산부 고적대장 지금 서울대 규장각에 1609년부터 1609년. 예, 1609년부터 1904년까지 남아 있습니다. 1904년까지 고적이 여러 연대의 고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고적은 최초 고적부터 5년도 고적이 도모학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대로 보면 99년 사이입니다. 99년. 지금 이 1609년 고적은 현재 남아있는 고적 중에 제일 오래된 겁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이게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그 가치를 갖는 고적이고요. 여기에는 11호가 등장을 하는데요. 남면 대대열이에 두 집이 사는데 이 마을은 남구 중에서 동쪽편에 속합니다. 삼산동하고 장생포 쪽. 이 남구 동쪽편이 대대열이고 그 다음에 남면 온양리에 9집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온양, 온산 쪽으로 추정이 됩니다. 온양은 현재 바다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온산, 온양 쪽에 9집이 살았고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서 현종 때 호적에 보면은 백연암에 지금 연암동 네. 쪽에 연암동. 거의 180여 호가 살고 있습니다. 오. 집단적으로 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3개의 고적에는 다 성황당, 성황리 이렇게 지명이 같은 지역인데 지명이 달리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190호 가까운, 200호 가까운 대촌을 이루고 지금 도모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남아있는 호적들의 표지는 이렇습니다. 그 5책의 호적이 이런 표지에서 이런 이제 호적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밑에 세 그룹이 반구동 이것은 그렇습니다. 바로 내왕 같은 지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어렸을 때 보셨던 그 집들은 이미 이 사람들이 그대로 농촌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농촌은 계속 이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학교 그 대여를 위해서 협의를 해봤는데 대여는 불가하다고 해서 그 사본으로 전시를 좋습니다. 요 보시면 이런 게 지금 두모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두모악. 예. 여기도 두모악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양인으로서 두모악이 병영군으로 예. 여기도 두모악이라고 이렇게 예. 그 자기 이게 하나의 그 출신지면서 직역 명처럼 쓰입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파악할 때 두모악이라면 얘들은 이제 전복을 채취해서 그 관청에 그 납부하는 그런 사람의 특수한 요즘 말하면 이런 특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해녀는 아니고요. 그냥 가족들이 왔습니다. 예. 가족들이. 예. 요 읍지는 또 재밌는 게요. 이 울산 읍지는 읍지. 예, 1902년본입니다. 1902년. 예. 1902년본의 도모학 읍지에도 보면 어떻게 나왔냐면은 악자를 바꿔놨습니다. 악자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두모악. 악자를 써놨습니다. 매부리 악자는 안 쓰고 이 말은 그냥
그 도모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알파벳 우리가 바꿔서 하듯이 그런 거죠. 한자를 다르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용은 학생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도 고적의 도모하기라고 해가지고 이 세상의 전오기를 그 여기 전복 진상이라고 채복 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여기도 이게 원본이에요? 아닙니다. 사본입니다. 이 원래 이렇게 큽니까? 커요. 고적은 다 큽니다. 사이즈가. 또 오실 겁니까? 네. 아, 그 선생님. 도모학의 소멸. 요쪽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요 호적 대장에 대한 그 설명을 했는데 이 호적은 재밌는 게요. 을류식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간지를 찾아보니까 을류식이 아니고 임자식이 돼야 되는데 호적 표지를 잘못 쓴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재밌는 것도 있고요. 이 도모학이 이제 1708년까지 있다가 그 다음 호적부터는 도모학이 존재가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대동법 때문인데 이 대동법이 광해군 때부터 시작이 되지만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도가. 경상도는 그 1677년에 숙종 때에 이 경상도 지역의 대동법이 실시가 되면서 이렇게 하면서 도모학이 담당했던 그런 특산물 진상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는 그 쌀로서 이제는 세금을 바치기 때문에 이 도모학이 진짜 울산화 돼버립니다. 이분들은 완전히 울산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제주 전체 전시에서 여기 일부는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이분들은 뭐 해녀하고 상관도 없고 그냥 조선시대 때 이 울산이 전복과 인연이 있다는 걸 여기서 설명했는데요. 전복이 이 교합총서라는 책에는 울산 것이 으뜸이다 이런 구절도 교합총서. 네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신민요 울산 큰애기 울산 아가씨 가사에 보면은 이 전복 삼일세 이 내용이 들어갈 정도로 울산 전복이 굉장히 유명했고 동해나 울산은 잣나무 그늘 경치도 좋지만 인심도 좋고요. 큰애기 마음은 12폭치마 실백자 얹어서 전복 삼일세 해야 동해나 울산은 좋기도 하지. 전복쌈. 예. 와. 그 정도로 이 당시 그 노래에 들어갈 정도로 근대에 와서도 전복이 울산을 대표하는 그런 특산물이었고 그리고 또 이 좌병영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좌병영 자료가 최종 정리된 게 좌병영지라는 게 있습니다. 1894년에 갑오개혁 때 이게 정리가 됐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전복 수요를 누가 담당했냐면은 제복군이 있습니다. 전복을 캐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30명이 이 병영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해군이 전복을 켰던 그러니까 이 도모학이 담당했던 것을 이 병영 수요에는 군인들이 담당하는 이런 역사가 내가 병영국민학교 출신. 예. 소금도 소금 굽는 분이 있죠. 그 교수님 이게 바로 저 병영성입니다. 네? 이게 지금 병영성입니다. 예예. 병영성. 예. 병영성 여기가 지금 초등학교. 기어로 스카이 기어로 예. 병영성이 어딘데? 이게 병영성 그 우리 울산 병영성입니다. 그샘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예. 산전샘. 이쪽이 저 산전샘 방향 이쪽입니다. 여기 동천이죠. 예. 이쪽이 이쪽이 동청이고. 네네. 아, 여기가 여기- 북쪽입니다. 북쪽. 예예. 남쪽은 성벽이 여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예. 이게 내가 다니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병영초등학교입니다. 예. 병영국민학교고 여기가 베른보팅이에요. 네네. 그 남떨어지. 그러면 요 일대가 산전샘이네요. 요게 우리 마을이고. 저기. 맹촌. 그래서 요 사진은 이제 이 병영 그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도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제주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제주도는 이제 태종 때 그 행정구역을 3개 고을로 편제를 합니다. 제주목하고 정의현, 대정현으로 편제를 하는데 바로 대정현은 이제 주로 귀향지였습니다. 여기가 주사 김정희 선생님도 대정현에 귀향을 하셨어요. 제안도. 요 지도는 대동여지도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해자전도라고 해서 이 지도는 요 위에 그 팔도가 다 나오는데요. 남부지방만 잘랐는데 이 지도가 재밌는 것은 주요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요 2개가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는 제주도 특산물을 소개했고, 이쪽은 제주도 역사를 소개했는데, 이 역사에서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제주도는 백제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특이하게 신라 법흥왕 때 조빙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백제에게 이제 그 조공을 바쳤고, 이런 역사가 최영장군 이야기까지 이렇게 그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고지도 중에 경희대학교 해전박물관에 있는 지도가 좀 특이한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선 후기에 나온 건데, 아마 뭐 이렇게 그 만든 지도는 경희대 자료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그냥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이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이 그림은 아까 보셨던 이영상 목사의 그 탐마 순력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용두암입니다. 제주도 용두암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 잡녀들이, 해녀들이 지금 물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이 뭐 해녀 연구에서는 절대적인 자료가 되고, 연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1672년에 1672년. 네네 1672년에 이영상 목사 때 이 그려놓은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그 필름을 받아가지고 해서 화질이 안 좋습니다만, 여기에 잡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잡녀라고 되어 있고, 잡녀, 잠수하는 여성이라고. 그래서 전통시대는 잡녀 또는 잠수라고 불렀습니다. 이 병담 범주가 굉장히 그 주목이 되는, 그리고 이 용도암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뱃놀이하는. 지금도 여기가 관광지로 제주도에서는 유명한 곳이고, 이 용도암의 풍광은 지금 민속박물관에 가면은 민화처럼 그린 제주 식경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분위기에서도 또 그림이 그려진 게 있습니다. 이것도 민속박물관에서 놀이. 예, 여기가 항상 그 유람지였습니다. 이거는 근대에 그려진 그림에도 하여튼 이 용도암은 옛날부터 현재도 관광 그 명소로서 이름도 예사롭다. 그리고 이제 이쪽입니다. 여기가 또 재밌는 게, 그 제주 목사는 현재 그 확인된 사람이 285명입니다. 285명인데 이분들은 주로 무관들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가. 문관이 가는 게 아니고 무관들이 갔는데, 그 평균 재임은 1년 8개월 정도인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울산에서 근무한 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식, 아까 보셨던 이 제주도를 세계 고을로 편제했던 오식 같은 분도 좌병사를 했습니다. 경상 좌병사 병영에서 근무를 했고, 또 어떤 분은 울산 부사도 한 분도 있습니다. 울산 부사도 했고 제주 목사도 했고, 이런 인연들이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제주도에 소개를 하고 싶어서. 저런 선생님이죠. 예. 그리고 이 오세훈 그 제주 관아, 여기 이제 제주 목사가 근무했던 곳이고, 여기는 병영 지도입니다. 교수님 다니셨던 학교가 여기가 초등학교 자리거든요. 네. 예. 이 병영 고지도도 2점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예. 지금 조회사 연구회의 좌병영지 지도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병영성. 예. 지금 이제 명칭이 달라졌습니다.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이라고 해서 울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녀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사실 17세기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남자들이 하다가 남성 포잡들이 이 숫자가 줄면서 여성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이제 완전히 그 여성들의 활동이 늘어나게 됐다는 단적인 사례가 바로 이영상 목사가 쓴 이 상소에 이 말이 나옵니다. 남자는 안 하고 책임이 여자 잡녀한테 있다. 이 구절이 상징적인 겁니다. 이미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었다는 게 1702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그런, 이게 사회사적 변화가 바로 17세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잡녀, 잠수. 이 그 제주 최초의 읍지가 탐라지인데요. 제주 목사 이원진 목사가 이걸 썼는데요. 세계 고을을 다 포괄해서 여기 썼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다. 이렇게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보입니다. 17세기에. 예. 그리고 이 이익태 목사는
이분은 자료를 많이 남긴 분입니다. 제주 목사를 역임했던 교지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그 초상화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지금 국립 제주도 다 기증이 됐고요. 근데 이분이 제주도에서 관리 생활하면서 쓴 책이 이 지영록이라는 책이 원본입니다. 이 책도 제주에서 빌렸습니다. 이번에 국립 제주에서 빌렸는데 여기에 진상 그 체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 이일태 목사가 막상 부임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그 전복해는 잡녀는 90명밖에 안 되고요. 미역해는 잡녀가 8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복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미역해는 잡녀한테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전복을 캐도록 유도했던 그 정책을 썼던 이 분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1600년대 후반부에 잡녀로 이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영상 목사가 그 제주도 목사를 하면서 제주 민막의 장이라는 이 상소를 올린 게 있습니다. 이 상소는 그 자기 문집에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영천 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제주도의 그 당시 잡녀들, 이 포자기들의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가 책에는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경북 성주 출신의 그 응화 이원조라는 분도 제주 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결국은 기록을 많이 남기니까 여기 가셔가지고 탐나지, 탐나록 이런 것도 썼고 이 잡녀들에 대한 기록도 이분이 많이 남겼습니다. 시도 있고 기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것은 잡녀설도 있고 잡녀가가 있습니다. 이 잡녀설은 그 김춘택이란 분이 이분이 제주도에서 한 12년을 살았는데 잡녀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물질하는 모습이라든가 뭐 전복해는 모습 이런 것들을 요즘 인류학자처럼 교수님 같은 인류학자처럼 이 김춘택이란 분이 잡녀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잡녀설로 소개했습니다. 잡녀설. 예. 그래서 이 내용도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그 책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신광수라는 분은 제주도에 공무로 갔다가 잠시 거기에 있으면서 그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이분은 잡녀 시를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녀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잡녀 해녀와 관련도 있고 또 당시 제주도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라서 저희가 제주 국립 제주에서도 빌리고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도 대여를 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임금 중에 그 문집을 남긴 분이 그 정조입니다. 홍제전서에도 보면 전복 이야기가 나오고 이 정조는 평소에 전복 채취에 대한 고통을 알아가지고 전복을 안 드신 임금으로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서는 훌륭한 목사들은 전복을 안 드신 목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미담처럼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리고 기양 오셔서 기록을 남긴 분도 많지만 이 조정철이라는 분도 기양을 왔습니다. 기양 와서 보니까 잡녀들이 고통스럽게 관청에 그런 부담을 가지면서 생활하는 이런 시를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예연이라는 분은 이분은 이 제주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전복에 대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참 맨몸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어진 사람은 차마 목구멍으로 넘기지 못하네. 이 결국은 제주 목사들의 그 하나의 미담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분들은 훌륭한 제주 목사로 미담으로 남고 이런 시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제주 또 해녀 이야기. 바다와 제주. 숨을 멈추어야 살 수 있는 여성. 그래서 이번에 요 말을 한번 써봤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지만 잡녀들은 숨을 멈추어야 바다 속에서 숨을 쉬면 안 되니까 이런 그 삶을 살았고. 수영하는 도중에는 숨을 예. 멈춰야 되니까 예. 멈춰야 살 수 있는 그게 생업이다.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제가 카피처럼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 구절하고 아까 보셨던 그 이영상 목사의
이 말하고 몇 개를 저희가 썼습니다. 이런 이제 복장들이 오래된 그 잠녀들의 복장입니다. 전통 해녀 복장. 요런 옷들은 이제 조금 신식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대학교하고 민속박물관, 교육박물관 몇 군데서 우리가 사진을 이 저작권 협의를 받아서 이번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구미 제주박물관에 있는 전통시대의 이 물옥과 물질 물옷입니다. 도구. 예, 소중기라고 하는 옷이고, 이 해녀들이 이제 물 속에서 숨이 찰 때는 전복 있는 표시를 내는 게 바로 이 본조갱이라는, 이것을 이제 전복 옆에다가 그 표시를 두고 다시 물 위에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아니 요거를 표시로 이걸 이제 전복 옆에 두면 옆에다 뒀다가 반짝이기 때문에 예.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확인을 해도 나오다 들어가면 또 못 찾으니까 이 본조갱이라고 해서 그 확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이 아까 보셨던 잠녀설, 김춘택 잠녀설에 이렇게 본조갱이. 그 잠녀설. 활동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붙들고 이 돌다처럼 대각 이게 내려가지 않게 밑으로 이제 쭉 아, 이 무게를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보틀. 예. 그리고 모자가 있- 모자는 까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까불이. 예. 그리고 수경은 이분들은 눈이라고 부릅니다. 제주에서는 눈 이렇게 부르고, 예. 이제 이게 뭐 쌍안경은 또 넣는 함도 다 있습니다. 눈갑이라고 합니다. 이게 케이스를 이걸 눈이라 그래. 물안경. 눈갑. 적상, 물적상. 을적상. 그 유물이 바로 이 아기가 이렇게 이제 물질할 때나 농사 지을 때, 애기 구덕. 예, 요즘에 유모차 같은 이런 그래서 뭐 제주 저런 유물 걸 중에는 아주 상징적인 유물이 이 초백이 차롱박이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 초백이. 도시락처럼 근데 여기에 애기 구덕이 애기가 이 위에 있어요. 그 저 있네, 저기. 예, 위에 눈은 예, 이렇게 지금 위에 떠 있다. 예. 그래야 이제 통풍도 되고 예. 시원하게 이게 밑에 들려 있구만요. 예. 그죠? 늑대나 이런 게 못 들어가게 못 잡아먹게 역할도 이렇게 하고. 위에 이렇게 또 옆에서 햇빛 지금 가르게도. 밭에 일을 하네. 예, 예. 이거 뭐 고구마가 대나무가 그래서 제주 뭐 속담에는 뭐 이 해녀들은 사흘 지나면 물질한다는 뭐 그런 그 이야기도 있고 그만큼 어렵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그 송석가 선생님 사진도 몇 장 썼습니다. 예. 송석가 선생님도 제주 민가를 조사한 이 사진이 있어서 그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녀 항일가 1932년도에 만들어진 해녀 노래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해녀 항일가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이 3절에 기울산 대마도로 돈벌이 가요. 그래서 해녀들이 그 울산 바다로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 그리고 기가 뭐예요? 기장. 기장입니다. 아, 기장. 기장 울산을 기장울산. 같은 기울산. 범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책은 그 일제강점기 때 여자 중등학교 그 3학년생들이 배웠던 그 교과서에 이 조선어 독본에 그 제주도의 해녀라는 그 이 편이 나옵니다. 그 여기도 보면 그 여성들이 그 수탈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그 국화문 혼용이고 이 전문은 도록에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네. 1924년. 예, 1924년. 그리고 재밌는 것은 사파도 그려놨습니다. 사파도 있고요. 해녀 사파네. 예. 이 저승에서 버려 이승에서 선다는 저말 참 좋네. 그리고 이 또 제주도의 또 상징적 유물이 물허버. 그 물허버가 구덕 여기다가 물을 떠서 이렇게 생활했던 그거. 주로 이제 여성들이 담당했던 질러주기다 있죠. 도구입니다. 예. 이런 사진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이 허버 들고 하는. 예. 그다음 여기는 이제 제 4부입니다. 울산에 온 제주
해인연대. 이분들이 바깥 물질로 이제 육지로 오게 된 연도는 19세기 말입니다. 1890년대입니다. 1890년대부터 네. 갑오개혁 이전부터 벌써 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봄에 와서 9월 추석 전까지 활동하는 게 일반적인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올라갔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진출하는 그 지도를 보면은 연해주, 뭐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의 다롄이나 칭다오까지 굉장히 넓은 그 삶의 영토를 개척했던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야, 이게 이거 나오네. 클라시코 선비를 받아가지고 전공으로 예.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제도처럼 요거는 그간꽂이 요거는 찍지 말고 요거 표가 약간 새로 고쳐야 됩니다.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일본 상인. 이 객주라든가 그간꿀이라는 이게 하나의 시스템화돼가지고 얘네들이 굉장히 그 중간에서 떼가는 사람도 많았지만 결국 또 제주도에 와서 입을 하나 들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이 시기 말로 팔리 가는 이런 때입니까? 팔리는 거는 아니고요. 결국 이제 돈 받고 6개월, 7개월씩 조업해주고 거기서 이제 조업이 일부를 또 자기가 그 이제 생활비처럼 이제 또 받아서 이 그간거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죠? 중간에서 객주다. 예 중간에서 중개인. 그러면서 중개인하면서 중개인하는 사람들.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이 자료가 또 재미있는 바로 그 울산 언양 출신의 오영수 선생 개마. 1953년에 쓴 갯마을의 무대가 바로 이 기장바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인공이 혜순이가 해녀의 딸이면서 혜순이 고재기. 엄마가 제주도 고재기 딸 나오네. 제주도 고자기. 해녀입니다. 오영수 선생이 6.25 때 이 일제시대의 그런 이 해녀들의 모습을 이걸 소설로 단편 소설로 썼습니다. 이게 단편입니까? 예, 단편 소설입니다. 이것도 발췌를 해서 도록에다가 수록을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갯마을 소설도 이번 전시에 이렇게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해녀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네. 이렇게 그 진출사 지금 이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 2, 3,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된다는 이유는 그 어떤 이런 정말 이 여성들의 그 개척 사업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서 그러니까 멀리는 아오모리, 예, 그리고 러시아, 중국, 브라디보스토크, 일본, 다롄, 예, 일본은 뭐 거의 사- 다 갔다 오고 싶은 이 4개국을 다 4개국을 갔어요. 다니네. 그러니까 4개국을. 예, 조선까지. 조선도 독도까지도 진출을 하고 그렇네. 아니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여성사 뭐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의 역사를 우리가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래. 그런 소재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조선 여자들이 최초로 4개국을 나가는 해외 진출을 한 그게 고도부 벌써 역할을 했을 1900년대부터 나왔거든요. 하기는 조금 하는데 이분들이 그 울산에 오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우뭇가사리입니다. 이 우뭇가사리가 아가진기 만드는 제가 비쌌고 이게 그 울산 안내라는 책에도 보면은 제주 해녀들이 와서 우뭇가사리를 채취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뭐 미역보다도 엄청난 그 고가로 아가진기 맞아. 아, 소금이. 네. 네. 그 일제강점기 때 이게 장생포 방어진 모습입니다. 이 무대가 다 해녀들의 활동 무대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대중공업 있는 미포 여기도 해녀들이 많이 왔고요. 이 남아동 쪽에 남한에 이 해안가 마을 용잠 남아동 남아 여기에 용담. 저 박준호 소장님 여기 사셨어요. 남아 지금 울산 화력발전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916년에 매일신보에 이 해녀에 대한 특집호가 있는데 벌이 나가는 곳이라가 요 부분입니다. 돈벌이가 된다 그 예, 말이네. 돈벌이 하러 나가는 곳에 대한 설명인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이 제주 여성들이 23년 전에 그러면 1893년이거든요. 1893년에 경상남도 울산 기장 두 고을에 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두 고을에 제한됐다고 되어 있고요. 오, 그러다가 그래서 기울산이구나. 예, 그러다가 이게 확대됐다는 겁니다. 점차 넓어져 가지고 지금 저 중국 진화 위에까지
뭐 이렇게 그 굉장히 넓게 확대되었다는 기사가 이 신문 기사가 굉장히 중요한 안서가 되고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30년 전에 경향신문에서 부산에서 속초까지 제주 해녀촌을 기자가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 방어진에 80여 명이 한 마을에 살고 있다. 30년 전에 방어진에 80명이 한 마을에 제주 해녀가 살고 있다는 이 할머니가 바로 방어진 최고령 육순 최고령 할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순은 사실은 뭐 젊은 축이지만 30년 전에 육순은 대단한 고령자 해녀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 신문이 굉장히 사실은 재밌는 여기 지금 고향도나 정착했다고 되어 있고요. 예. 이하도사나 이것도 나오네. 여도사나 여기 이제 울산 강산도 나오고 예. 요런 신문 기사도 보면은 이 제주 해녀들이 와서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갈등도 많이 생기고 여기 보시면 장생포 이 장생포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는데 4,000명 이상이 해녀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뭐 이보료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분쟁들이 계속 소소하게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녀들이 이 삶의 무대를 개척했다는 게 정말 이게 놀라운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야마구치. 1899년 99년 야마구치. 벌써 이때가 거의 우리나라가 잡혀 먹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제주 지금 저 울산 나자매가 있습니다. 울산 강의시 나자매가 나자매라면은 저거니까. 해녀머리. 아, 해장. 아. 나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률 용어가 해녀는 나잠업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잠 그 벗는다. 예. 나잠 벗는다. 벗고 잠수한다. 누에 그 아니 나자는 벗을 나자고요. 예, 예. 잠수는 잠수한다는 잠수. 벗고 들어간다. 나잠. 나잠업인 울산시. 중에 지금 울산에 180명이 나잠회에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울산 지금요? 나잠회는 180명이 조직이 되어 있고요. 현재 예. 그 중에 회장은 이제 김춘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 직접 그 사용하던 도구, 물질, 이 도구하고는 이 긴 거는 이제 미역 그 기세자로 갈 때 바위에 있는 그 잡초 제거하는 그걸로 씁니다. 호자 이게 우뭇가사리 저희가 연출을 좀 했고요. 이 영상은 그 봄에 새로 찍었습니다. 저희가. 준비 많이 하셨네. 야, 이거는 대단하대. 내가 제주도 가서도 이런 걸 한 본 적이 있어요. 제주도의 전시보다 우리가 처음 아까 교과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그거는 제주도에 큰 그게 없어. 우리가 처음 전시할 겁니다. 그리고 문헌 번역도 저희가 새로 많이 했습니다. 네네네. 한시라든가 이런 번역들도 제주도에서도 문화원이 이런 데 번역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제주 학계에도 우리가 소개할 수 있도록 민속에다가 막 전공까지 완전히 살리셨네. 저희들은 뭐 문헌이나 이런 걸 또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문헌을 방문하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준비 많이 하셨네. 제주도와 또 울산과 인연을 강조를 해야 되고요. 요 내용이 바로 교수님 그 제주 해녀를 데리고 독도에서 독도에 미역을 갔던 채취한 예, 길참. 이분이 바로 그 이 한석근 한석근 선생 회장의 선친인데요. 선친이구나. 이분이 역시 이분도 뿌리가 제주입니다. 아. 왜냐하면 한길창의 아버지가 서귀포에서 울산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 저 한석근 선생의 엄마도 해녀였습니다. 모친도 물질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울산 어딘데요? 예, 미포입니다. 아까 저 미포. 현대중공 아, 아까 미포 지도 사람들. 보셨던 바로 그 마을입니다. 거기서 48년에 제주 해녀를 데리고 독도에 상륙해서 그 동굴에서 숙식을 했답니다. 그리고 49년도 했고 독도에서도 50년도 했고 그러다가 6.25 발발로 손해를 입었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67년경까지 현대중공업 이제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렇지. 해녀들이 중공업 들어서기 전에. 밤마다 4~5명씩 숙박을 했고요. 그리고 식량을 다 가지고 왔답니다. 제주도 올 때. 제주도에서 예. 와. 먹을 거 다 챙겨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정착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마을이 130호가 됐는데 그 중에서 보통 한 50명 정도 해녀들이 매년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만큼 여기가 의자원이 풍부했고 예. 이건 독도 사진도 소개해드립니다. 이 사진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죠? 근데 이분이 그
두 번 이 집안의 그 홍수를 만나가지고 아버지 사진. 아버지 사진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왜냐하면 이분도 알고 보니까 약간 일제시대 때 엘리트고 일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약간 게임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적인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여자가 몇 명이에요? 16명. 16명을 데리고 독도를 드나들 이게 정도 요즘 말하면 되면 하나의 그 기업처럼 그래. 기업형으로 했던 겁니다. 그게 몇 년이죠? 이게 1948년으로 48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가 알아요. 현재 그 학교의 공식 연회는 53년, 54년입니다. 출가 물질인데. 예. 야, 제목도 좋네. 출가 물질. 아까는 보니까 보재기. 박담물질, 출가물질 이런 말을 씁니다. 보자기도 아까 썼어요. 예, 보자기 그런 말도 쓰고요. 책에 다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고요. 요 말도 제가 썼습니다. 불굴의 의지, 강인한 정신력, 인간 이거는 한계.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 정주영 현다이오 같다. 근데 이 원조가 저는 이 해녀 여성 원조가 여성. 예, 현다이에 정말 그러고 아이러니컬하네. 현다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은 뭐 결국은 이 한계를 결국은 끊임없이 이 확장했던 그런 분들이고, 그리고 제주도의 그 102명의 해녀들을 대상으로 구술 생애사를 정리했는데 여기에 12명의 해녀들은 울산을 다녀간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봄에 음력 초봄에 와서 추석 전까지 돌아가는 보통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그다음에 20살 전후에 이 싱싱한 친척들을- 젊은 다이오네. 그렇습니다. 이 전후에 오고 그다음에 모집자가 있습니다. 결국 중간에 이제 모집자가 그강품 같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 모집을 하고 어떤 분들은 본인이 직접 동료를 모집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주로 뭐 보리쌀이라든가 감자 뭐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에서 울산 올 때는 그 부산에 내려가지고 버스나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에서는 그 이렇게 함께 합숙을 방 한 칸에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거는 소금 저거하고 똑같네. 그리고 소말도. 주로 이분들이 해조류 중에 전초가 바로 우뭇가사리입니다. 우뭇가사리하고 미역을 주로 채취를 했고요. 그리고 한 번 다녀간 이 여성들은 여러 번 출가물질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울산 해녀 중에서 그 이제 자신들은 좀 이렇게 천대를 받더라도 상당히 끈끈함이 있다. 그런 증언도 하고 서로의 예우도 많이 하고 서로가 상부상조를 하고 있다. 상군 해녀, 예. 상군, 중군, 하군, 해녀들 급이 다 있습니다. 이 상군은 대단합니다. 같이 1시간 물질해도 이 채취 양이 엄청난 차이가 나고요. 금액도 하루에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난답니다. 현재 그렇답니다. 예. 그리고 상군이 되는 것은 결국 어릴 때부터 걸음마 단계부터 물에서 놀아야 이 상군이 되고요. 늦게 배운 사람은 절대 상군이 안 됩니다. 무녀하고 비슷한 사람.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나자매를 소개했는데요. 2002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그때 나자매가 공식 사단법인으로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회장이 김춘순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19살 때 경기도에서 시집을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분위기에 따라서 물질을 배웠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40년 이상의 물질을 했는데 현재 본인은 상군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40년 해도 그 어릴 때부터 그 제주도 출신 다르구나. 급이 다르답니다. 열심히 했지만 요 분이 김춘순입니다. 그리고 이 나자매가 뭐 좋은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다 의자원 보호라든가 환경 보호, 불가사리 채취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책에 보시면은 이 김춘순 회장의 구술을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촌계가 울산에 33개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 마을마다 이 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딴 동네 가서는 조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해녀가 있는 마을들은 이렇게 색깔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실리도 마지막 말. 근데 지금 그 나자매로 가입된 마을은 요 마을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울주군 쪽은 가입이 이쪽에는 아무도 못 한다 이거.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공단 냄새가 나. 예.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쪽 표를 보시면은 울산의 해녀 숫자가 이게 재밌습니다.
해녀가 여기는 해남도 포함이 됩니다. 해남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1,500명 이상의 해남 해녀가 있습니다. 더 늘어나는데 낮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결국은 이쪽에 보산 때문에. 그래서 서류상의 해남 해녀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최신 자료인데요. 최신 자료인데 늘어나고 있다는. 근데 실제로 그 한 400여 명이 그 물질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울산 해녀의 공식 숫자는 한 400명 전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또 최근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울산시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는데요. 해녀의 집을 그동안 지원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10채의 해녀의 집을 지어줬습니다. 어촌계별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모양이 이렇지만 나중에 보면 이것도 내가 봤어.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멋지게 해서 이거는 끝에 갈수록 좋아지. 예, 해녀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무 잠수복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200벌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게 중복도 됩니다. 이 몇 년에 한 번씩은 계속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 볼터가 나오네. 요 블럭 요못 말리고 하는 곳이야. 불터. 예, 볼터. 저 제주도 가니까 저런 게 예, 있더라. 제주도는 이게 막혀 있지만 여기는 오픈돼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생기면서 이 기능을 이제 없어지고 그전에는 옷을 밖에서 갈아입어요. 이것도 지금 늘어나는 게 보상 심리인데요. 그 소금도 역시 염전이 있잖아. 염전터가 1962년부터 이제 공업센터가 되고 수용을 하니까 염전 면적이 확 늘어났구나. 끝에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요 영상은 그 저희가 흑백 영상을 흑백 사진을 받아가지고 제가 요 스토리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좀 넣어가지고 이제 울산 바다로 이거는 저번에 18년에 예, 대전 7년 전에 울산 바다로 왔던 정성보고 전부 민동산이야. 하나도 아, 그래. 이게 연포네. 아니 방어진 소리고 이거 싹다 계속 내리겠죠. 방어진 나무 용년 제주 이거 남아가 저쪽이. 이제 어촌계 33개 어촌계 예. 그래서 울산 바다에도 해녀가 있다. 짧게 그냥 소개를 했고, 그리고 장학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이 표 사주는 거, 연극도 사주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고, 네. 여기는 이 제주와 울산이 관련 연결을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제주와의 연결을 저희 호적 대장에 보셨던 이제 살고 있는 그런 형태로 세계 무형문화유산 때문에 이 책은 요즘 울산 해녀의 가치입니다. 제주도가 1.74배 큽니다. 울산보다. 1.74배 크다. 예. 서울과 울산을 비교하면 서울이 1.74배 큽니다. 서울이 1.4배. 우리가 1.74배 큽니다. 그렇지. 울산이 1.74배 크고 재밌는 것은 울산과 제주가 또 1.74배 관계더라고요. 제주도가 큽니다. 예, 둘 다 1.74배 차이가 나고. 예. 그래서 뭐 마음으로 이제 세계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저희도 기원하겠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대단한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전시네요. 그래서 뭐 책에는 좀 더 많은 내용이 있고요. 네. 한 3분의 1 정도만 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책에는
신문 기사라든가 그다음 일본 사람 조사한 내용 같은 해녀에 대한 이야기도 도록에는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남이 시도하지 않은 거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두 지역을 나란히 이렇게 배치를 해보고 우리가 나중에 제주도 여행을 가더라도 이걸 시민들이 알면 그만큼 더 가면 관심도 생기고. 그쪽은 기울이인데. 오케이. 박 선생님 줄 약하면 줄을 하나 더 하시죠. 네. 약하면 하나 더 해서 안전하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드시고. 우리가 없네. 좋습니다.